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경계 없는 학교의 지난 영상, 카오스피러시의 감독 킵 앤더슨이 제작하고 알리 타브리지가 연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입니다. 카오스피러시와 마찬가지로 바다를 뜻하는 시와 음모를 뜻하는 컨스피러시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는데요. 시스피라시는 바다와 해양 생물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빠진 채 재활용과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의 노력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구온난화 해결 방법처럼 탐욕적인 상업적 어업 이야기는 빠진 채 플라스틱 빨대만 소비하지 않으면 바다 거북은 안전할 거라는 우리의 순진한 생각은 역시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선 평소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물고기를 인간이 먹는 것은 안전할까? 두 번째, 공장에서 기계처럼 만들어지는 육류와 달리 훨씬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얻는 어류는 이렇게 먹어도 지속 가능한 것인가? 세 번째, 오징어잡이, 참치잡이, 꽃게잡이처럼 특정한 어종을 잡는 배에서 그물을 올릴 때 덩달아 잡히는 다른 어종은 어떻게 처리될까? 배에서 바로 가공하기도 하니까 같이 잡히는 어종은 오히려 번거롭고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바다로 풀어줄까? 네 번째, 인간은 바다에 발을 딛고 살지 않지만 바다와 인간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요 정도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경계 없는 학교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섬인 줄 알고 가보니 플라스틱 덤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매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미 버려진 1억 5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과 합쳐집니다. 플라스틱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데요. 그 수가 이미 은하계의 별 개수보다 적게 잡아도 500배가 넘는다고 하니 엄청나죠?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체에 침투합니다. How Not to Die의 저자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우리가 수산물 섭취를 멈췄을 때 잃게 되는 건 유독한 중금속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이옥신, 독성 중금속, PCB, 헥사클로벤젠, 플라스틱 화합물, 방염물질 이런 것들이죠. 인간이 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가장 주요한 경로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페라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다는 참다랑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어종인 탓에 엄청난 속도로 멸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종의 3% 미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멸종위기종에는 상어도 있는데요. 환도상어, 황소상어, 귀상어 같은 종이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그 개체수가 80에서 99% 감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뜻밖의 다른 종들도 멸종위기에 처했는데요. 바다새의 경우 1950년부터 현재까지 그 수가 70%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바다새의 먹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포식자 물고기가 사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를 수면 쪽으로 몰아주면 바다새는 수면 위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방식입니다. 포식자의 남획은 결국 바다새를 굶주리게 하고 멸종위기로 몰고 있는 거죠. 바닷속도 한번 볼까요? 먹이사슬 최상위 1급 포식자를 남획하면 2급 개체수가 과잉되겠죠? 과잉된 2급은 상급을 전멸시킵니다. 그 다음은요? 먹을 게 없어진 2급도 멸종되겠죠. 같은 과정이 아래급의 유기체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바다는 황폐화됩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치를 보면 매년 상어는 사람 10명을 죽입니다. 사람은요? 시간당 10,000에서 3만 마리의 상어를 죽이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상어를 먹지 않는데요. 이유는 부수어획입니다. 부수어획은 목표종을 잡는 동안 딸려오는 다른 해양 생물을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불필요하게 잡혀서 희생되고 쓰레기처럼 바다에 다시 버려지는 상어가 연간 5천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죠? 참치를 잡기 위해 비슷한 크기의 상어나 돌고래가 의미 없게 죽는다는 게요. 그래서 돌고래 등의 희생 없이 안전하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었다고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관리협의회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됐다고 인증 마크를 달아주는 곳인데요. 그럼 지속 가능한 해산물 인증은 얼마나 믿을만 할까요?
what we tell them is to buy dolphin safe tuna that's verified by Earth Island Institute to be dolphin safe. 사실 이 인증 라벨은 어떤 것도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상업적 어업의 피해를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어류 소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업적 어업을 일면 지지하기도 하고요. The world is a difficult place sometimes. 고래나 돌고래가 호흡하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초소형 해양식물에 비료를 줍니다. 그 플랑크톤은 매년 아마존 열대우림의 4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85%를 생산해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고래와 돌고래를 지키는 것은 지구 전체를 살리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요즘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 등인데요. 과연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이 그렇게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빨대와 비닐보다 위험한 건 없을까요? 놀랍게도 플라스틱 빨대의 영향은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요? 어망입니다. 해양생물 죽음의 무려 46%를 차지하죠. 연승어업의 경우 지구 전체를 500바퀴 감쌀 수 있는 낚싯줄을 매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환경단체들은 왜 0.03%밖에 되지 않는 플라스틱 빨대를 막기 위해 그들의 리소스 99%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왜 46%에 달하는 어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까요? 갑자기 카우스피러시가 떠오르는데요. 자본의 논리는 땅에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하네요. 카우스피러시가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시스피라시는 상업적 어업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 노력을 해도 고기 소비가 지속된다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처럼 아무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아도 어류 소비가 지속된다면 바다에서는 그 생명체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들이 바닷속 물기둥을 통해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은 바닷물을 섞는데 바다의 모든 바람과 파도와 조류와 해류의 힘을 합한 것만큼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해양생물 개체수의 감소로 해수면의 따뜻한 물과 아래의 차가운 물이 섞이는데 혼선이 생긴다면 해수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도 그게 기후변화에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닷속 식물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초와 다시마 숲은 열대우림보다 단위 면적당 20배나 많은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최대 93%가 해양 식물과 산호에 저장돼 있죠. 그런 소중한 해양 식물은 저인망 어업으로 처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저인망은 성당 여러 채와 전복이 10세대를 쓸어 담을 수 있다고 해요. 무거운 추를 달아 바닥을 긁는 방식인데 물고기는 물론 해저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우스피라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지에서 매 1분마다 축구장 27개가 사라지는데요. 바다에서는 어떨까요? 저인망 어업으로 인해 매 1분마다 축구장 4,116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딥워터 호라이즌호 기름 유출은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름이 심해로 쏟아졌고 많은 해양생물이 희생당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 해양생물은 더 적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죽은 해양생물의 수보다 단 하루 동안 상업적 어업으로 잡히는 해양생물의 양이 훨씬 많으니까요. 상업적 어업이 물고기 말고 다른 영역에 주는 영향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산호초예요. 과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90%의 산호초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지만 사실 산호초를 살리는 데 물고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은 산호의 먹이가 되죠. 그런데 물고기가 없다면 영양분도 없으니 산호는 죽게 되겠죠.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상업적 어업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처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더 위험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업적 어업은 해안가 사람들뿐 아니라 내륙의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니 내륙의 야생동물을 사냥했죠. 이 같은 수산자원 절도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창궐을 야기,
혹은 강화시켰다고 학술 논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은 뭘까요?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2048년 텅 빈 바다를 맞이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한 바다를 맞이하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계 없는 학교였습니다. You would see the reefs coming back. You would see these incredible shoals of fish returning. You would see the whales returning to our coasts. This is within our grasp. We can do this, but it can only happen if very large areas of sea are closed to commercial fishing. And while governments are not prepared to take action, and while the industry is basically unregulated, the only ethical thing to do is to stop eating fish. Most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things that bring about change in human civilization start with someone. Someone. And no one can do everything, but everyone can do something. And sometimes big ideas make a big difference. That's what we can do. That's what you can do right now. Look in the mirror. Figure it out. Go for it.